하버드에서 가르치는 자산관리 방법은 어떠할까요? 하버드의 부자 수업. 그럼 책 속으로 고고싱. 수입이 있으면 저축할 돈부터 떼라. 하버드 경제학 첫 수업에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딱 두 가지 개념을 가르친다. 첫째는 돈을 쓸 때 투자 행위와 소비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매달 월급의 30%를 저축한 뒤 남은 돈으로 소비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저축보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 제시카의 경험을 살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제시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운이 좋게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입사했다. 이 회사에서의 대우는 아주 훌륭했다. 이후 그녀는 직종을 바꿔 한 대형 유학 중개 회사에 들어갔다. 그곳의 급여 방식은 일정한 기본급과 성과급을 추가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수입은 그 도시의 평균 정도를 유지했다. 그녀가 사회생활을 한 지 3년째. 계산해보니 적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돈을 모으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체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녀에게 남아있는 건 텅 빈 두 손뿐이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지인들은 몇 번이나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거나 투자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했다. 혹시라도 급히 돈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가 쉽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나도 알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매번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 월급은 항상 쓰기에 부족해. 매달 월세, 식비, 책과 음반 구입비, 교통비, 전화비, 의류비, 친구들이랑 모일 때 쓰는 돈 등등 필요한데 돈이 다 나가는데 어떻게 돈을 아끼겠어? 난 지금 월급 푸어는 말할 것도 없고 빚내서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이야 라고 말했다. 게다가 제시카는 매달 얼마씩 모으는 게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계속 노력해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아 수입을 늘리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아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제시카는 저축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체감하게 되었다.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시카는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예전 같으면 그녀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은 분명 식은 죽 먹기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그녀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무런 저축도 하지 않았던 제시카는 밥도 굶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녀는 매달 돈을 모으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 결과 지금 그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의지할 데가 없어졌다. 만약 제시카가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해왔다면 지금처럼 난감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버드의 경제 개념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간다면 미래의 우리 삶은 부유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명문대를 나오고 수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진짜 이유는 그들이 매달 수입의 30%를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소비한다는 철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달 저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자산 관리의 목표로 삼고 저축액을 증액은 해도 절대 감액은 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사람들이 먼저 돈을 쓰고 난 뒤 남은 돈을 저축하려는 방식과는 완전히 상반된 생활 습관이다. 그로 인해 개인의 자산 상황에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만약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수입의 10%는 저축할 수 있다. 이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가 갈수록 더욱더 부유해진다. 만약 당신이 현재 충분한 저축이 없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저금 통장의 수를 늘려야 한다. 어느 유명한 부자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압박이 클수록 스스로 자산 관리 습관을 길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으라는 뜻이다. 수입이 적다는 변명으로 저축을 회피하지 마라. 당신의 현재 수입이 매월 $4,000이고 그중 30%를 은행에 저금한다고 하자. 혹시 이 예시가 당신의 삶을 너무 곤궁하게 만든다고 느껴진다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수치를 10%로 낮춰도 된다. 이렇게 저축하면 1년이면 $4,800의 돈이 쌓인다. 당신이 이 $4,800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4,800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한 푼도 없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저축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 일단 자리에 앉아 목표액을 적어보자. 그리고 자신이 왜 돈을 모으는지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돈을 모으는 목적이 집을 큰 집으로 바꾸거나 외제차를 사려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위해 쓰는 것 혹은 공부나 투자를 위해 쓰려는 것인가? 그 무엇이든 자신의 목표를 적은 뒤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두어 항상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목표는 돈을 모으는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다. 작은 목표부터 실행하며 목표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삼으면 좋다. 정해진 날짜에 당신의 월급 통장에서 $100, $200 혹은 $500 액수가 줄어드는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2, 3개월이 지나면 매달 월급에서 떼는 금액을 늘려나가면 된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금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본다면 꽤나 감동적이지 않을까? 진실하게 돈을 모으는 것이 당신이 부유해질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고 돈을 벌 동력이 완비된 것이다. 지갑을 열 때와 닫을 때를 구분하라. 18세기에 발표된 네덜란드 멜버빌의 꿀벌의 우화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무리의 꿀벌이 호화로운 삶을 위해 멋대로 흥청망청 살았더니 아주 빠르게 번성하였는데 이 꿀벌들이 마음을 바꿔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하고 절약했더니 무리 전체가 쇠퇴했다고 한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경제학자 케인스는 소비를 자극하고 총 수요를 늘리는 것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이 이론은 절약의 역설 또는 절약의 모순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절약과 절제를 일종의 미덕으로 알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부를 쌓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근검절약하여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것이다. 하지만 케인스의 총수요의 수익 결정 이론에 따르면 절약은 경제 성장에 그다지 좋은 점이 없다고 한다. 사람들의 수입은 소비와 저축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소비와 저축은 서로 역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면 저축이 줄고 소비가 줄면 저축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축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폭넓은 재생산에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했다. 생산이 축소되고 실업자가 늘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다. 테클라는 한 외국 기업을 다니는 고위 관리직으로 수익이 많다. 하지만 그는 늘 두 사람의 소비로 화가 났다. 한 명은 자신의 아버지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가 화가 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버지는 지나치게 절약하고 아들은 지나치게 소비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사치스럽게 낭비를 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절약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즉 소비에는 적당한 긴장과 이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데클란의 아버지는 절약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나이가 7순인데도 절약하는 습관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었다.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TV를 볼 때는 절대 전등을 켜지 않았다. 또한 에어컨도 설치하고 나서 거의 사용한 적이 없다. 데클란이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항상 2층에 사니 충분히 시원한데 여기에 에어컨까지 틀면 전기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추워서 못 산다 라고 말했다. 한 번은 데클란이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아버지께 전기 모기향을 사들이며 자기 전에 전원을 꼽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항상 켜지 않아도 상관없다. 옛날 시골에서 누가 모기향을 피웠겠니? 잘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데다가 다 큰 어른이 모기 물리는 걸 아직도 신경 쓰냐? 라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공짜로 이발을 하기 위해 늘 10여 킬로미터를 걸어 무료 이발소를 찾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밥을 해먹었으며 반찬도 조금밖에 사지 않았다.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고르고 남은 돈을 받지 않는 야채를 가져다 먹곤 했다. 아버지 생신 때 데클란이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자고 하자 그의 아버지는 그래도 집에서 먹는 게 싸지. 고기 좀 사고 국수 좀 끓이면 음식점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했다. 이런 아버지와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 바로 그의 아들이다. 아들은 게임을 하고 싶다고 엄마를 조르고 졸라 높은 사양의 컴퓨터를 샀고 게임 CD도 한 번 살 때마다 여러 장씩 구매했다. 아들이 기타를 치고 싶다고 하자 엄마는 기타도 사주고 전문 선생님을 고용해 지도를 받게 했다. 여름이면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틀었고
냉동실에 가득 찬 아이스크림을 먹어치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을 먹었고 점심과 저녁에도 고기가 있어야 밥을 먹었다. 만약 고기가 없으면 밥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이 정도는 약과다. 휴일이면 데클란에게 외식을 하자고 졸랐다. 이에 대해 데클란은 여러 번 아들을 혼냈지만 아들은 되려 당당하게 말했다. 요즘은 소비를 권장하고 국가에서도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도 이 흐름에 동참해서 경제 발전에 더 공헌해야죠. 게다가 아빠랑 엄마의 수입이 적은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소비를 신경 쓰면 안 되죠. 데클라는 매우 모순된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의 지나친 절약에 마음이 아파 뭐라고 하면서도 아들의 과도한 소비에는 화를 내기 때문이다. 사실 데클란이 맞닥뜨린 경제학 문제는 바로 절약의 역설이다. 절약의 역설은 수요가 줄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직원도 해고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이 결국 저축도 줄이게 되는 것이다. 저축은 개인이 부를 쌓는 길이지만 모든 국민이 저축을 늘리면 사회는 불경기에 빠지고 빈곤해진다. 다시 말해 자원이 충분히 운용되지 않고 경제가 잠재적 생산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최대한 많이 소비해야 전체 경제가 동굴에서 벗어나 일자리도 더욱 많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 반드시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개인의 현명함은 사회에서 어리석음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생산이 언제나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전통적인 절약 이론은 옳다. 개인과 사회의 측면에서 봐도 맞다. 다시 말해 절약의 역설이 존재하는 것은 사회 경제 발전에 특정 조건이 있기 때문이지 어느 시대에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변증적으로 절약과 소비에 대한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핵심은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약은 무조건 소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소비도 사치스럽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소비를 재창해야 하고 맹목적인 소비를 당당하게 반대해야 한다. 경제를 자극하는 소비는 필수적이다. 소비량을 늘려야 진정으로 경제를 움직이고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을 올릴 수 있다. 절약의 역설은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사람이 과도하게 절약하면 적절한 소비나 합리적인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다. 결국에는 물가의 빠른 상승에 휩쓸려 필연적으로 실패한 벌꿀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소비로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면 자신의 생활에 이롭지 않다. 따라서 절약은 적절성의 문제다.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기준과 정도를 알아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방향을 잃지 말자. 투자할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마다 방법이 다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냉정한 사고를 유지하여 주식시장에서 방향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주식시장에는 암암리에 전해지는 속설이 있다. 사람들이 미쳐 있을 때는 그곳을 떠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좋은 시기를 골라 좋은 주식을 사는 것은 결정의 문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는 워렌 버핏의 역방향 투자 전략에 대해 배워보자. 워렌 버핏은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부릴 줄 알아야 한다. 라는 투자 비결을 갖고 있다. 그는 분명하게 나는 보통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믿음을 잃을 때 주식을 사들인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어느 때나 어느 것이나 대폭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있다.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에 미혹된다. 나는 주식시장이 내후년에도 계속 오를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조심한다. 경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조언한다. 워렌 버핏의 말을 종합해보면 용감한 역방향 투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하면 전통적인 역방향 투자 전략이 아닌 선택적 역방향 투자 전략을 말한다. 전통적인 역방향 투자 전략은 최근 성적이 좋지 않거나 대다수의 투자자가 관심을 갖지 않은 주식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워렌 버핏의 선택적 역방향 투자 전략은 다음 경우에 시행된다. 1. 회사가 장기적 경쟁에 우세를 가지고 있지만 주식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 2. 회사 전체를 사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을 더욱 안목 있어 보이게 하는 경우. 이것 중 하나는 보석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안목이다. 장기적인 경쟁에 우세를 가진 회사를 알아볼 때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역풍 속의 비상으로 역방향적 사고와 거래 안목으로 구매의 적기를 판별하는 것이다. 선택적 역방향 투자 전략을 마스터하고 주식 구매 시기를 정확하게 장악해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선택적 역방향 투자에서 주식시장 진입에 알맞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대형주가 침체되어 있다가 곧 상향 전환할 때. 2. 정책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좋은 소식이 공표되어 시장이 상향세를 보일 때. 3. 시장 성적이 좋고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이나 펀드판이 등장할 때.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잘 잡으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 적절한 매도 시기를 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투자다. 실전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주식은 사기는 쉽지만 팔기는 어렵다. 투자자의 목적이 적정한 이율이라면 시장에서 부여한 이율이 일정 정도에 도달했을 때 팔아야 한다. 또한 이율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적다면 이때도 또한 주식을 매도할 시기다. 최고가에 매도하겠다는 환상을 품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주식 매도에서 중요한 원칙은 반드시 수익 손해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이 20% 상승하면 매수하고 자본의 8%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도해 더 이상의 손실을 막는다와 같은 계획이다. 주식의 상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단기 내에 좋아진다는 소식이 없을 때는 꽤 높은 가격대에 진입했더라도 살점을 떼어내는 심정으로 그 주식을 포기하고 다른 주식을 선택해야 한다. 적게 손해를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익이다. 작전상 다음 상황에 대비해 힘을 아껴두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가 8에서 12일 내에 급격히 상승하고 거래가 왕성하면 이는 활동 고조기라고 부른다. 이때도 주식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매도 자체만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투자 개념이 아니다. 좋은 매도 시기는 일정 기간 안에 현실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 잠시 시장을 떠나는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자금을 시장에 남겨두어 이익을 얻는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